The mountain looks like an old man with a white hat. 대지를 보고 그 크기나 형상을 말해서는 안 된다. 거기엔 만물의 영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알래스카 코유콘 인디언은 대지 앞에서 겸손해지는 법을 이렇게 가르치고 또 배운다. 알래스카 내륙은 도로가 거의 없다. 대신 유콘강의 수많은 강줄기가 길의 역할을 한다. 강을 거슬러 가면 인디언이 사는 작은 마을들로 연결된다. 취재팀이 향한 곳은 최후의 인디언 나라로 불리는 비너타이 마을이다. 인구 150명의 이 작은 마을에서는 지금도 빼앗긴 주권을 되찾기 위한 자립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활주로는 외부와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다. 비너타이 마을의 자립운동은 이 활주로를 둘러싸고 시작됐다. 마을 주민들은 코유콘족 인디언, 서부개척 때 최후까지 기병대에 저항했던 아파치족과 같은 계통이다. 그리고 보면 이들의 자립운동은 서부 개척사의 연장전인 셈이다. 취재팀이 젊은 추장 월터를 처음 만난 것은 비행기가 막 착륙했을 때였다. 그는 곧장 주권 행사에 들어갔다. 반이 뜨는 물품을 검색하는 일이다. 검사 목적은 술과 마약을 이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술을 반입하는 사람은 부족의 고난으로 3개월 동안 추방됩니다. 그것이 벌칙입니다. 활주로 한곁에 마을 규모에 어울리지 않은 대형 트랙터가 눈에 띄었다. 활주로 공사 때 임대해서 돈을 벌려고 길도 없는 툰드라를 가로질러 반입했다고 한다. 비너타이 주민들은 활주로 공사를 자립의 기회로 삼았던 모양이다. 우리는 자갈 100입방 비트당 150달러의 세금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디젤류도 팔고 하루 150달러를 받고 이 장비를 임대하기도 합니다. 활주로 공사 때 자갈값을 물린 이유는 명쾌하다. 인디언에게 활주로는 개썰매 연습장 이상의 의미는 없다. 활주로는 외부인이 자기네 필요에 의해 만들었다는 것이다. 부족은 과세 대상을 넓혀 나갔다. 건설세, 토지 사용료, 심지어 영공을 통과하는 비행물체에 영공 사용료를 물렸다. 이 작은 통나무 집이 정부 청사다. 최후 인디언 나라의 궁극적인 목표는 군사 외교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주권 획득이다. 그것은 곧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다란 권리 선언이다. 과연 인디언과 미국이라는 두 개의 정체성은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 자립을 선언한 부족은 미국의 대응을 기다렸다. 부족은 여타 정부나 주체에 대한 과세권이 없다는 것이 주 정부의 입장입니다. 사실상 비부족원에 대해 부족은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법정으로 가게 됐다. 원고는 알래스카 주정부, 피고는 비너타이 부족. 6년에 걸쳐 3심까지 간 법정 싸움 끝에 97년 말 연방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부족은 국가가 아니라는 결론이었다. 우리는 부족의 투쟁을 위해 유엔에 탄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비록 패소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인디언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1만 년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1만 년의 삶이란 선주민으로서의 권리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그 1만 년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한다. 최초로 신대륙으로 이주한 인류를 고인디언이라 부른다. 이들이 현재 남북 아메리카 인디언의 조상으로 말하자면 최초의 미국인이다. 그때가 바로 약 1만 년 전. 최후 빙하기가 끝나고 베링 지역이 다시 바다 밑으로 잠길 즈음이었다. 신대륙에 진출한 고인디언은 유콘강을 거슬러 올라가 알래스카 내륙으로 진출한다. 그들이 내륙으로 들어간 것은 시베리아에서부터 벌판에서의 수렵과 강에서의 어로 생활에 익숙했기 때문이다. 유콘강을 따라 남하하던 인류는 강 상류에서 장벽에 부딪혔다. 빙하의 벽이 진로를 가로막았던 것이다. 현재 알래스카 남부와 캐나다 서북부 산악 지역의 빙하는 그때 북미 대륙을 덮고 있던 거대한 빙하의 잔재다. 빙하는 캐나다 전역을 덮고 있었는데 그것은 두 개의 빙하판, 즉 동쪽의 로렌타이드 빙하판과 서쪽의 코딜럴라 빙하판이 결합한 결과였다. 인류는 이 빙하를 통과해야 했다. 로키 산맥에서 200km 떨어진 캐나다 남부 도시 캘거리. 북미 대륙의 빙하는 당시 이 지역의 광대한 평원까지 뒤덮고 있었다. 빙하기의 인류가 캐나다 내륙을 거쳐 남쪽의 따뜻한 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얼음이 없는 지역을 통과해야 했을 것입니다. 마침 이곳 캐나다에서는 빙하판이 확장하고 결합한 뒤 다시 후퇴를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빙하가 결합하기 직전이나 직후에는 얼음이 없는 회랑이 형성됐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 캘거리가 바로 빙하가 만난 지점입니다. 동쪽으로는 캐나다 대부분을 덮게 되는 빙하판이 캐나다 중부에서 확장해서 이 평원까지 이르렀고, 한편 서쪽에서는 로키 산맥을 포함한 브리티시 콜럼비아 산악 지역에서 큰 빙하판이 이 지점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두 개의 빙하판이 결합과 분리를 반복하여 얼음이 없는 회랑이 형성되었고, 그 회랑에 캘거리가 위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저기 보이는 바위 덩어리입니다. 이 바위는 알베르타 중부에서 미국의 몬타나주에 이르기까지 점점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 바위는 이 지역에서는 대단히 보기 드문 종류입니다. 대단히 견고하죠. 이 암석은 이 부근의 안반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멀리서 왔을 수밖에 없는데 제 뒤로 보이는 로키 산맥에서 빙하에 쓸려왔을 것입니다. 캘거리 일대에서는 보기 드문 이 암석이 200km 떨어진 로키 산맥에서 빙하에 실려왔다면 로키 산맥에는 빙하의 진출과 후퇴를 말해주는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질학자 영 박사는 빙하의 회랑설 지지자다. 그는 오스본 박사의 이론을 로키 산맥 현장에서 확인했다. 이 암석은 캘거리에서 본 암석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코르차이츠란 암석인데 암질이 대단히 질깁니다. 이 암석은 아래의 훨씬 큰 바위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 바위는 저 절벽면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또 저 절벽은 계곡 건너편의 것과도 동일합니다. 이쪽입니다. 이 일대는 옛날 연속된 안반이었는데 지금은 계곡이 됐습니다. 이 계곡이 바로 빙하에 의해 쓸려나가서 형성된 부분이죠. 빙하는 이런 계곡을 수없이 만들었고 그것이 합쳐져 거대한 빙하 회랑이 형성된 것이다. 과학적 상상력은 인류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여정을 제시한다. 빙하의 회랑은 로키 산맥 동편을 따라 2,000km나 이어져 있었다. 좁은 곳은 수 킬로미터, 넓은 곳은 수십 킬로미터에 이르는 이 회랑을 따라 태고의 인류는 남하했다. 그리고 마침내 얼음이 없는 북미 대평원에 도달했을 것이다. 지질학은 그 시기를 12,000년에서 10,000년 전 사이라고 추정한다. 미국의 고고학은 이때 남아한 인류의 흔적을 발굴해냈다. 그것은 석기시대 또 하나의 걸작품이었다. 이것은 클로비스 투사형 석촉입니다. 이곳 발굴 현장에서 발견된 것이죠. 대단히 효과적인 도구로 맘모스의 가죽을 뚫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 이 석촉은 이곳 발굴 현장에서 맘모스의 뼈와 함께 발굴됐습니다. 만년 전에 사냥터 한 곳에서 13마리의 맘모스 유해가 발굴됐다. 그것은 고인디언이 대단히 전문적인 사냥꾼이었음을 말해준다. 이 석촉이 바로 클로비스 석기라 불리는 고인디언 특유의 사냥 도구다. 클로비스 석기는 아랫부분이 온폭하게 처리된 점이 특징인데 석기 제작상 대단히 어려운 기술이다. 브래들리 박사는 오랫동안 이 기술을 연마한 결과 지금은 석기시대 기술자 경지에 이르렀다. 이제 해야 할 것은 석촉의 표면에서 박편을 떼어내서 홈을 만드는 것입니다. 타격을 잘못 가하면 두동강이 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죠. 어떻게 되나. 현대의 석기 전문가가 최종 마무리를 성공시킬 확률은 반반이라고 한다. 아주 별나게 생긴 박편이군요. 이제 반대편을 때려야 합니다. 이거 진짜 위험합니다. 클로비스의 홈은 석창 파괴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홈이 없을 경우 창대는 뭉뚝하게 엮어지고 결합력도 약할 수밖에 없다. 클로비스 석촉은 장대가 단단하게 결합되고 유선형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래서 사냥감을 찌를 때 저항이 적어 파괴력이 배가 된다. 석창은 아틀라틀이란 투척기에 얹혀 사용되는데 수백 미터를 날아갈 수 있었다. 아틀라틀은 원시 시대의 원자폭탄입니다. 이것으로 고대인들은 맘모스도 죽일 수 있었습니다. 25갤런짜리 쇠드럼을 뚫을 수 있을 정도죠. 그래서 클로비스인은 대단히 빠른 속도로 북미 전역, 태평양과 대서양에 걸쳐 북쪽 빙하 지역에서 중미까지 확산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클로비스 석기는 남아메리카 남단까지 확산되는데 이들 유적의 시기적 차이는 1,000년에서 2,000년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빙하의 회랑을 내려온 인류는 대단히 빠른 속도로 확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태평원에 진출한 고인디언은 현재 여러 인디언 부족으로 분화됐다. 북미 인디언의 형질적인 특징은 대머리와 흰머리가 거의 없고 매부리코가 많다는 점이다. 언어학적으로는 대단히 세분화돼 현재 500여 부족이 각기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다. 유럽인 도래 당시에는 영어와 중국어의 차이만큼 이질적인 2천여 개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었다고 한다. 그들은 만년 동안의 수렵 생활을 거친 뒤 기원전 1000년경 정착 농경 문화를 태동시켰다. 북미 최초의 정착 문명이 태어난 곳은 미국 남서부의 반사막 지역이었다. 그 문명의 흔적은 황무지 한가운데 아나사지 유적으로 남아있다. 아나사지 유적은 이 지역에서 2만 5천 개 이상 발견된다. 반원형의 아름다운 건축물인 페블로 모니토는 지름이 100m, 방 650개로 구성된 대형 주거지다. 수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아파트가 황무지 한가운데 서 있는 셈이다. 건물은 500년에 걸쳐 계속 증축되는데 벽의 두께를 보면 처음 지을 때부터 일관된 계획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러 층으로 지어진 건물의 맨 위층 벽체는 두께가 50cm 정도지만 아래층으로 내려갈수록 두꺼워져 기단부는 1m가량 되고 돌도 커진다. 처음부터 증축을 감안한 청사진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미국 남서부 평원에는 메사라는 독특한 지형이 있다. 평지가 수십 미터씩 꺼지면서 절벽이 되는 지형이다. 메사 페르디는 50m 높이의 메사 아래 지은 집이다. 기원 후 3세기부터 건축되기 시작해 800년 넘게 사람이 거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나사지 건축 양식의 또 하나의 특징은 진흙과 돌 그리고 나무를 결합한 강화 구조다. 석판과 나무를 진흙으로 접착시킨 이 구조는 대단히 견고해 1000년이 지난 지금도 원형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나 여기서 살던 사람들은 12세기경 갑자기 이곳을 떠났다. 그것은 오랫동안 고고하게 수수께끼로 남아있었다. 아리조나 대학의 스웬남 박사는 수백 년 된 고목들의 나이테를 분석해 수백 년 전 아리조나 평원에 있었던 기후 변화를 추적했다. 나이테 분석으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1200년대에 대단히 빈번한 가뭄이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산불이 있었다는 훌륭한 증거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 사실은 나무에 불탄 자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가뭄과 산불로 주민들은 살던 곳을 버리고 이주해야만 했을 것이다. 한 가지 의문이 풀렸지만 아나사지 문명은 계속 많은 수수께끼를 던지고 있다. 프리드만 박사는 지리정보 시스템으로 유적지를 조사한 결과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다. 컴퓨터가 분석한 지도에 거의 일직선에 가까운 선들이 평원을 가로질러 나타난 것이다.
이 프로젝트의 작업 중 하나는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은 저 밖의 평원의 수많은 도로망입니다. 도로의 길이는 대단히 긴데 그레이트 노스라고 명명된 길은 50km가 넘습니다. 지도상의 직선이 길이었다는 사실은 토지사무국 연구원들의 현장 조사에 의해 확인됐다. 도로의 흔적은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그대로였다. 길은 바위벽 사이로 곧게 진행한다. 절벽을 만나 더 진행할 수 없게 돼도 길은 우회하는 경우가 없다. 절벽면에 구멍을 뚫고 계단을 만들어 직선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길이 무엇을 연결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직선을 고집하는 의도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렇게 만드는데 소요되는 노력을 고려해 볼 때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 길이 향하지 않는 곳을 생각해 볼 때 이 길의 목적에 대한 가장 최선의 대답은 종교적인 목적일 것입니다. 길은 절벽 위 안반에 구멍의 형태로 이어지다가 사라져버린다. 종교적인 목적이라면 그 종착점에 무언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수십 킬로미터를 달려온 직선도로의 종착지는 어이없게도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인 것이다. 아나사지의 폐허를 보노라면 현대인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고대인의 사고 체계를 만나게 된다. 그들은 이러한 수수께끼를 남기고 사라져버렸다. 유럽인이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시족 사회를 영위하고 있는 인디언을 보았을 뿐이었다. 인간이 원초적으로 갖는 대지를 향한 향수. 이 땅에서 원시의 삶을 살지 않았기에 현대 미국인은 거기에 더욱 집착하는 것일까? 어떤 이는 그것을 실제 상황으로 재현해 보기도 한다. 고대인의 무기를 들고 대지를 달리며 거친 숨을 토해봄으로써 현대인은 대지와 좀 더 가까워졌다고 느끼게 되는 것인가? 아마도 그것은 이 대지에 자신의 초상을 그려나가는 작업일지도 모르겠다. 바람은 현실을 낳는다. 96년 여름 미국 서북부 워싱턴주의 콜롬비아강. 강변에서 야영하던 한 청년이 갯벌에서 사람의 두개골을 발견했다. 그는 살인사건으로 짐작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그 유골은 9,000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이 두개골의 해부학적 특성이 인디언과는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부터다. 어쩌면 그것은 이 땅에 자신의 초상을 그리고 싶어한 사람들의 기대를 채워줄 수도 있을 것이다. 처음 한 구석 플라스틱 통에 있는 두개골을 넘겨받아서 들여다보니까 그 두개골은 길고 좁은 데다 눈썹 부위가 튀어나온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코가 아주 높아서 안면에서 이렇게 돌출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나 현대의 인디언보다 유럽인처럼 보였습니다. 케네윅맨은 즉시 복원되기 시작했다. 복원은 맥클랜드 박사가 맡았다. 복원 과정에 처음 하는 작업은 안면의 높낮이를 설정하는 일이다. 민족에 따라 근육 형태가 다르므로 최적의 데이터를 적용해 안면의 높낮이를 설정한 뒤 근육을 붙이고 마지막으로 피부를 덮는다. 삼 주간의 복원 작업 끝에 마침내 케네윅맨은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데 그는 영화 스타트rek으로 유명해진 영국 배우 패트릭 스튜어트와 흡사한 모습이었다. 예측한 것은 아닙니다. 또 예측을 해서도 안 되죠. 복원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견해를 투영하거나 추측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복원 과정에서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제가 처음 케네윅맨 두개골을 봤을 때 그 골격 구조가 패트릭 스튜어트의 그것과 비슷했습니다. 대서양 연안을 따라온 탐험가들. 그 즉시 미국의 매스컴은 신대륙에서 유럽인의 두개골이 발견됐다고 대서특필하기 시작했다. 케네윅맨은 대중의 관심을 증폭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당시 한 고고학 잡지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최초의 미국인에 대한 독자 투표를 실시했는데 그 중간 집계를 보면 베링 지역을 건너 북미 대륙과 해안을 통한 이주라는 정설에 대한 지지가 합쳐서 58%에 그친 반면 유럽인의 북대서양 이주설 등 새로운 가설이 급부상했다. 이에 따라 인종 청수설이라는 새로운 해석이 등장한다. 고대 신대륙에는 다양한 인종이 살았는데 몽골로이드계 이주민들이 이들을 모두 제거했다는 것이다. 케네윅맨이 유럽계란 것이 사실이라면 고인디언은 사륙자의 오명까지 덮었을 판이다. 케네윅맨은 아이누와 대단히 유사합니다. 두개골의 형태가 대단히 좁고 이마가 높으며 앞면이 아주 작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대부분 유럽인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아이누는 유럽계로 간주됩니다. 케네윅맨과 가장 유사한 민족으로 지목된 아이누. 일본 동북지방의 원주민 아이누는 채모가 많고 얼굴 윤곽이 깊어 20세기 초에는 유럽인, 심지어는 아프리카인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사실 아이누에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은 일본의 인류학계다. 일본인의 기원과 관계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인체의 백혈구 항원, 즉 HLA 분석 방법이 등장하면서 그 연구 작업이 더욱 활발해졌다. 인체에 이물질이 침입하면 백혈구가 그것을 먹어치운다. 그 다음 백혈구는 그 이물질이 인체에 해로운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HLA다. HLA는 100가지가 넘는 종류가 있는데 양친으로부터 반씩 유전된다. 따라서 부모와 자식의 HLA는 50%가 일치한다. 이 특성으로 HLA는 친자 확인
나아가 민족의 혈연 관계를 밝히는 데 응용된다. HLA의 분석을 통해 봤을 때 아이누이는 역시 몽골로이드에 포함됩니다. 단지 그 위치는 동아시아의 여러 집단과 아메리카 원주민의 중간 위치에 있습니다. HLA 유전자의 3차원 거리표를 보면 각 지역 인종 간의 근원 관계를 한눈에 알 수 있다. 최초의 인류 집단인 아프리카인을 기준으로 볼 때 거기서 유럽인이 파생하고 그 다음 아시아인이 파생한다. 아메리카 원주민은 거기서 더 진행해 아프리카인과는 반대 방향에 위치하므로 이들이 아시아인에서 파생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의 아이누는 아시아인과 아메리카 원주민 사이에 위치한다. 따라서 아이누는 몽골로이드 집단임을 알 수 있다. 마스모토 박사는 이와 별도로 항체의 감마 유전자를 통해 아이누의 유전학적 근원을 연구한 바 있다. 감마 유전자는 항체를 생성하는 유전자로 인종마다 특정한 돌연변 유전자를 가진다. 예를 들어 몽골인의 경우 노란색으로 표시된 유전자가 특성 유전자로 다른 인종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영국인 경우는 흰색으로 표시된 유전자가 특성 유전자가 된다. 아이누의 경우 노란색 유전자가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 흰색 유전자는 없다. 따라서 감마 유전자는 아이누가 몽골로이드임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왜 아이누는 여타 아시아인과 모습이 다른가? 그것은 인류의 확산 과정과 관계가 있다. 고대 유럽인과 고대 아시아인은 한 뿌리였습니다. 그 뒤로 이들은 특정한 모습의 집단으로 분화된 것이죠. 아이누인의 안면에 굴곡이 많은 것은 빙하기 일본 열도의 특수한 환경으로 설명될 수 있다. 2만 년 전 빙하기 해수면이 낮아지자 일본 열도는 대륙과 연결됐다. 이때 아이누의 조상이 연해주를 통해 일본으로 진출했다. 그 후 빙하기가 끝나고 해수면이 높아지자 일본은 다시 섬으로 고립됐다. 내륙아시아의 몽골로이드가 추위에 적응하면서 얼굴이 평평해진 반면 아이누의 조상은 따뜻한 아열대 기후 속에서 한냉 적응 없이 원래 형질을 유지했던 것이다. 한편 미국 학계는 최종적인 결론을 위해 케네윅맨의 DNA 분석에 착수했다. 인디언 단체의 강한 항의로 미국 정부에서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이다. 메리워더 박사가 그 작업을 맡았다. 나는 여기에 대해 많은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케네윅맨에 관해서 언급하려면 관계 기관을 거쳐야 합니다. 특정 내용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군요. 꼭 추측하자면은 보통 인디언들과 똑같은 형태일 것이라고 봅니다. 케네윅맨이 유럽인일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지만 취재팀은 확실한 결론을 얻고 싶었다. 아리조나 대학의 앤스톤 박사가 결론을 내려주었다. 실제로 나는 일리노이의 선사시대 유적을 조사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유골에서 DNA를 추출한 것이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샘플을 분석한 결과 신대륙과의 공통적인 특징을 가장 높은 빈도로 보여준 것은 몽골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신대륙 주민의 원향은 다시 한번 확인됐다. 아시아 심부에서 출발한 인류는 시베리아와 베링 지역을 거쳐 신대륙에 이르렀다. 이 태고적 서사시를 두고 학자들은 1만 수천 년 전의 일이라고 추정한다. 현재로서는 더 이상의 연구 결과는 없다.
인디언 시인 작은 새는 콜로라도의 평원을 바라보며 이렇게 읊었다. 거기 시간을 잴 시계는 없다. 다만 우리 심장의 박동이 노래처럼 들릴 뿐이다. 미국 맨하탄 5번가. 해마다 10월이면 뉴욕 최대 행사가 열린다. 1492년 콜럼부스의 신대륙 발견을 기념하는 행진이다. The parade is a mixture of all the people in America. 그러나 여기에 유일하게 빠진 사람들이 있다. 청교도들이 뉴잉글랜드에 상륙했던 1620년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청교도들이 굶주림에 지쳤을 때 그들에게 식량을 주고 옥수수 씹는 법을 가르쳐 주었던 인디언이 축제에서 빠진 것이다. 미국의 독립 정신은 생명과 자유 그리고 행복의 추구다. 그러나 그 정신은 원주민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다. 인디언에게 미국의 독립은 실현의 시작을 의미할 뿐이었다. (1830년) 미국 의회는 추방법을 통과시켰다. 동부 지역의 인디언을 서쪽으로 쫓아내기 위한 법이었다. 죽음이냐 이주냐의 양자택일 앞에서 10만 명의 인디언이 체념 속의 이주길에 올랐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인디언이 죽었다. 그래서 그것을 눈물의 길이라 부른다. 강제 이주 현장을 목격한 프랑스의 역사학자 토크빌은 유혈을 동반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간 말살책이라고 말했다. 19세기 중반 본격적인 서부 개척이 시작됐다. 캘리포니아에서 황금이 발견된 것이다. 일확천금의 꿈을 실은 포장마차들이 모여들었다. 마차 바퀴에 바위가 패일 정도로 수많은 개척민들이 서부로 향했다. 개척자와 인디언 간의 갈등은 필연이었다. 그것을 평원 인디언 전쟁이라 부른다. 500만 명으로 추정되던 인디언 인구는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전투에서 죽은 인디언은 불과 3,000명. 대부분이 개척자가 들여온 질병으로 죽어갔다. 인디언에게 황금은 재앙이었다. (1869년) 대륙 횡단 열차가 개통됐다. 보스턴에서 출발한 열차는 인디언의 영토를 가로질러 보름이면 캘리포니아에 도착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투쟁의 종결을 의미했다.
그 즈음 남아있던 인디언 영토는 현재 인디언 보호구역이 된다. 그러나 투쟁사의 마지막 장을 덮기에는 아직 이르다. 지금도 그 역사가 진행 중인 곳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미국 서북부의 한 귀퉁이에 살고 있는 네즈퍼스 부족의 이야기다. 케네윅맨이 발굴된 콜럼비아 강을 거슬러 상류로 향하면 강은 콜빌 보호구역을 관통한다. 거기에 조셉 댐이라 불리는 큰 댐이 있다. 위대한 주장 조셉 주장의 이름을 딴 것이죠. 왜 위대한 주장이냐고요? 위대한 주장이었죠. 기병대의 추격을 피해서 부족을 이끌고 캐나다 국경까지 갔으니까요. 그 사건은 1877년에 있었다. 기병대에 저항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때였다. 위대하다는 것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와 맞서 싸운 용기에 대한 찬사일 것이다. 조셉 주장은 여기에 묻혀 있었다. 그의 본명은 산속의 천둥소리. 그는 부족을 이끌고 캐나다로 탈출하던 중 추격해온 기병대와 싸웠다. 그 뒤 27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다가 여기서 사망했다. 조셉의 동료 노란 늑대의 비문에 백인 친구들이 새긴 글귀가 있다. 큰 뜻을 잃어버리다. 큰 뜻은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전쟁은 지금도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프랭크 목사는 네즈퍼스 전쟁에 관한 기록을 정리 중이다. 어떤 전쟁이었기에 120년이 지난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일까? Gold was discovered, and it brought on the greed of the white people to desire the land and possess it. 네즈퍼스 부족의 원향은 오레건주 왈라와란 곳이었다. 농사도 목축도 하기 힘든 이 땅에 금이 발견된 직후 미군의 통첩이 날아들었다. 30일 이내로 퇴거하라. 하루라도 지체하면 군대가 동원될 것이다. 백인과의 전쟁 결과를 너무나 잘 아는 조셉은 이주를 결심한다. 그때 그가 한 말이 전해진다. 백인들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강물의 흐름도 바꾼다. 아이다호를 향해 이주길에 오른 부족은 모두 750명, 대부분이 노인과 부녀자였다. 이주하던 인디언 청년들과 이주해온 백인 정착민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고 와중에 백인 4명이 죽었다. 전쟁은 이렇게 발단되었다. 제7기병대 하워드 장군은 간단한 일거리가 될 것이라고 장담하며 추격에 나섰다. 그러나 그것이 넉 달 동안 2,500km에 걸친 피해 추격전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과 보복을 위한 추격은 10여 차례 전투로 이어졌고 그때마다 큰 타격을 입은 기병대는 계속 병력을 증원했다. 그때서야 부족은 자신들이 전 미국을 상대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캐나다로 탈출하기로 한다. 국경을 눈앞에 두고 부족은 포위됐다. 꼬박 5일 동안의 전투 끝에 조셉은 항복했다.
said there is a war still going on between white man and Nez Perce tribe, but isn't the war over now? Isn't it over? Yeah. You are asking me about blood and tears. It can be answered over a cup of coffee. 콜롬비아 강이 보호구역을 휘감아 도는 지점에 오막 절벽이 있다. 해마다 여름이면 말을 타고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대회가 열린다. 그들은 그것을 차살 질주라 부른다. I'm really overjoyed. I'm really enjoying this. It's yours. 승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말 한 장 하나다. 이들을 이토록 열광케 하는 것은 무엇일까? 때로 패자는 목숨까지 걸어야 한다. 이런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절벽을 뛰어내리는 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이것이 피와 눈물의 물음에 대한 답일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이것이 1만 년에 걸친 서사시의 마지막 장이다.